비에 젖은 서울의 밤은 거대한 잉크 얼룩처럼 번지고 있었다. JK그룹의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강지훈 회장의 집무실에서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먼 우주의 성운처럼 아득하게 보였다. 그는 굳게 닫힌 블라인드 너머로 펼쳐진 풍경에 무심한 시선을 던진 채 서류 위에서 춤추는 자신의 만년필 끝에만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 그의 세계는 언제나 그랬듯 감정이 배제된 채 오직 이성과 논리, 그리고 정확한 수치로만 구축되어 있었다. 앨범을 찾기 위해 책장 구석구석을 살피던 그녀의 손에 서랍장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작은 오동나무 상자가 잡혔다. 호기심이 발동한 하늘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고급 비단 손수건에 곱게 쌓인 무언가가 들어있었다. 그녀가 손수건을 펼치자 영롱한 푸른빛을 띤 비추 머리꽂이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섬세한 조각과 우아한 디자인, 한눈에 봐도 매우 귀하고 오래된 물건임을 알 수 있었다. 강지훈은 젊은 나이에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는 총수가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최연소, 최고,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지만 정작 그는 그런 화려한 칭호에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했다. 그에게 성공이란 당연한 결과일 뿐 과정의 고통이나 결과의 환희 따위는 사치스러운 감정의 낭비에 불과했다. 그의 삶은 잘 짜인 체스판과 같아서 모든 수는 예측 가능해야 했고 모든 말은 정해진 규칙 안에서만 움직여야 했다. 하늘은 머리꽂이를 손에 들고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차갑고 매끄러운 감촉의 비추에서 왠지 모를 아련함과 슬픔이 느껴졌다. 마치 이 물건이 수많은 사연을 품고 있는 것처럼 그녀는 무뚝뚝하고 실용적인 아버지가 왜 이런 아름다운 장신구를 비밀스럽게 간직하고 있는지 의아했다. 혹시 돌아가신 엄마의 유품일까? 하지만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해 준 적이 없었다. 그녀는 이 머리꽂이에 대한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다. 창밖으로 세차게 쏟아지는 비는 그의 철저한 통제와는 무관하게 세상을 집어삼킬 듯이 울부짖었다. 번개가 밤하늘을 가를 때마다 집무실 안에 그림자가 섬뜩하게 일렁였다. 그 순간에도 지훈의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그는 마지막 서류에 서명을 마친 후 조용히 만년필 뚜껑을 닫았다. 완벽한 고요함, 그가 가장 선호하는 상태였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고요함이 유난히 차갑고 공허하게 느껴졌다. 그날 저녁, 지훈은 태양그룹과의 싸움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긴급하게 논의할 사안이 생겨 서윤아와 함께 퇴근한 것이었다. 그는 유나를 거실로 안내하며 가사 도우미에게 차를 내오라고 지시했다. 두 사람 사이에 서진 바이오와 관련된 무거운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그들은 애써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갔다. 한강은 폭우로 인해 검붉은 물결로 넘실거리고 있었고 강변북로의 자동차 불빛들은 빗줄기 속에서 길게 번져나갔다. 그는 이 도시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정작 그 자신의 마음속은 짙은 안개에 휩싸인 듯 공허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친척들의 냉대 속에서 오직 생존과 성공만을 위해 달려온 삶이었다. 마침내 모든 것을 손에 쥐었을 때 남은 것은 텅 빈 외로움뿐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하늘이 2층에서 내려오며 해맑게 외쳤다. 아빠 오셨어요? 마침 여쭤볼 게 있었는데. 그녀의 손에는 낮에 발견했던 비추 머리꽂이가 들려 있었다. 이거 아빠 서랍에서 찾았는데 혹시 엄마 유품이에요? 너무 예뻐요. 하늘의 순진한 질문에 지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순간 말문이 막혔다. 무거운 피로감을 느끼며 그는 집무실을 나섰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자 그의 비서가 이미 차를 대기시켜 놓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뒷좌석에 올라탔고 방탄 처리된 세단은 미끄러지듯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차 안에는 클래식 음악이 낮게 흐르고 있었지만 그의 귀에는 오직 차창을 때리는 빗소리만이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 앉아있던 서윤아. 그녀의 시선이 하늘의 손에 들린 머리꽂이에 닿는 순간 그녀의 세상은 그대로 멈춰버렸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눈앞이 아찔해지며 모든 소리가 멀어졌다. 저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자신의 손을 잡고 물려주셨던 유품. 세상에 단 하나뿐인 어머니의 채취가 묻어있는 비취 머리꽂이였다. 평소라면 한강대교를 건너 평창동의 저택으로 향했겠지만 무슨 변덕이었을까? 그는 갑자기 운전기사에게 말했다. 강변북로로 가지. 기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핸들을 돌렸다. 지우는 그저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불어난 강물이 금방이라도 도로를 덮칠 것처럼 위협적으로 출렁였다. 그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계획에 없던 행동, 즉흥적인 결정이었다. 그녀는 18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다. 빗속에서 갓난아이를 바구니에 눕히고 마지막 증표처럼 부디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자라달라는 마지막 염원을 담아 이 머리꽂이를 아이의 곁에 놓아두었던 것을. 그녀는 아이가 죽었을 거라고 혹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영영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며 지난 세월을 지옥 속에서 살아왔다. 그런데 지금 그 머리꽂이가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때였다. 차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강변의 수풀이 우거진 한 지점을 비추었을 때 무언가 하얀 것이 시야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비닐봉지나 버려진 쓰레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차가 그 지점을 지나치는 찰나 그것이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정교하게 짜인 바구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인지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무언가 움직이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유나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서 참을 수 없는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전문적인 전략 분석가 서윤아의 가면은 산산조각이 났다. 지금 그녀는 그저 잃어버린 딸의 흔적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한 명의 엄마일 뿐이었다. 어떻게, 그게 왜, 거기에. 그녀는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고 울부짖었다. 세워. 지훈이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차가 급히 갓길에 멈춰섰다. 운전기사가 당황하며 물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지훈은 대답 대신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거센 비바람이 그의 온몸을 순식간에 적셨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왜 멈춰야 한다고 생각했을까? 왜 확인해야 한다고 느꼈을까? 그의 이성은 쓸데없는 호기심이며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그의 발걸음은 이미 아까 그 지점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하늘은 갑작스러운 유나의 격렬한 반응에 겁을 먹고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녀는 그저 아름다운 장신구를 보여주었을 뿐인데 왜 처음 보는 이 아줌마가 저토록 서럽게 우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겁에 질린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과 빗줄기 속에서 그는 아까 보았던 하얀 물체를 찾아 헤맸다. 진흙탕이 그의 값비싼 구두를 망가뜨리고 빗물이 그의 머리칼을 타고 흘러내려 시야를 가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숲풀 사이에서 그는 그것을 발견했다. 잘 만들어진 고리버들 바구니였다. 그리고 그 안에는 얇은 담요에 쌓인 채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는 갓난아기가 있었다. 지우는 그저 굳은 얼굴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가장 끔찍했던 예감이 이제 그의 눈앞에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펼쳐지고 있었다. 유나의 무너지는 모습 속에서 그는 18년 전 자신의 딸을 강가에 두고 떠나야만 했던 한 여인의 비통한 심정을 보았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서윤아, 서지연, 서진바이오, 빛의 머리꽂이, 그리고 강하늘. 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진실의 고리가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거실 안, 세 사람의 얽히고 설킨 운명이 거대한 파문이 되어 고요함을 깨뜨리고 있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어서 마치 악몽의 한 장면 같았다. 아기의 얼굴은 빗물에 젖어 창백했지만 고른 숨소리를 내며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이런 폭풍우 속에 이렇게 위험한 관계, 어떻게 어린 생명을 버려둘 수 있단 말인가. 그의 안에서 차가운 분노와 함께 이름 모를 감정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거실의 공기는 유리처럼 팽팽하게 얼어붙었다. 서윤아의 울음소리와 하늘의 혼란스러운 숨소리, 그리고 강지훈의 무거운 침묵이 위태롭게 뒤섞여 있었다. 지훈은 먼저 움직였다. 그는 하늘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하늘아, 방에 먼저 올라가 있거라. 어른들끼리 할 이야기가 있어. 하늘은 겁에 질린 눈으로 유나와 아버지를 번갈아 보았지만 아버지의 단호한 눈빛에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못하고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갔다. 그는 조심스럽게 바구니 안을 살폈다. 아기의 머리맡에는 값비싸 보이는 비단 손수건으로 감싼 무언가가 놓여 있었다. 그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풀어보았다. 손수건 안에서 나온 것은 섬세하게 세공된 비추의 머리꽂이였다. 달빛 아래 은은하게 빛나는 비추의 푸른빛은 아기의 운명처럼 위태롭고도 고귀해 보였다. 이것이 아기의 신분을 증명하는 유일한 단서일까? 아니면 그저 마지막 남은 미련의 조각일까? 이제 거실에는 지훈과 유나 단둘만이 남았다. 지훈은 테이블 위에 놓인 비추의 머리꽂이를 집어 유나의 앞에 놓았다. 그의 모든 감정은 차가운 이성 아래 억눌려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진지했다. 설명해요. 서윤아 씨, 아니,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머리꽂이와 하늘이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그의 목소리는 추궁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진실의 문을 열기 위한 마지막 열쇠를 확인하는 절차와도 같았다. 지우는 아기와 비추의 머리꽂이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충돌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단이다. 이 아이는 내 책임이 아니다. 내 인생에 끼어들어서는 안 될 변수다. 하지만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고 아기의 처는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았다. 이대로 두고 간다면 아이는 얼마 버티지 못할 것이다. 유나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머리꽂이를 움켜쥐었다. 18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과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녀의 입술이 힘겹게 열렸다. 제 진짜 이름은 서지연입니다. 그 한마디를 시작으로 그녀는 지난 18년간 자신의 영혼을 짓눌러왔던 끔찍한 비극의 전말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그는 아기의 작은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오밀조밀한 이목구비, 꼭 감은 두 눈, 그리고 작은 입술. 그 어떤 위협도 아기도 없는 순수한 존재. 그 순간
지우는 자신의 인생을 지배해왔던 모든 논리와 이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평생을 외롭게 싸워왔다. 아무도 믿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이 작은 생명은 그에게 무언의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행복했던 유년 시절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존경받는 생명공학자였던 아버지 서정환 박사와 자애로운 어머니 밑에서 사랑받으며 자란 외동딸. 그녀의 세상은 언제나 따뜻하고 평화로웠다. 하지만 그 평화는 아버지의 혁신적인 유전자 치료 기술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 기술의 가치를 알아본 탐욕스러운 맹수 최민석이 접근해왔기 때문이었다. 결국 그는 결정을 내렸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비합리적이고 가장 충동적이며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 그는 자신이 입고 있던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를 벗어 아기를 감쌌다. 코트의 따뜻한 온기가 아기에게 전해지자 아기는 잠결에 희미하게 끙끙거리는 소리를 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품에 안았다. 생각보다 너무나 가볍고 연약한 무게였다. 최민석은 처음에는 동업을 제안하며 다가왔다. 하지만 그의 저열한 속내를 간파한 서정환 박사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그는 이내 본색을 드러냈다. 협박과 회유가 통하지 않자 그는 결국 가장 끔찍한 방법을 선택했다. 18년 전 그날 밤 서지연의 저택에 의문의 화재가 발생했다. 그녀는 그날의 끔찍한 광경을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묘사했다. 시뻘건 불길, 매캐한 연기, 그리고 비명과 함께 사라져간 부모님의 마지막 모습. 차로 돌아온 그의 모습을 본 운전기사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흠뻑 젖은 생쥐꼴을 한 회장님의 품에 웬 갓난아기가 안겨 있었기 때문이다. 회장님, 이 아이는 대체... 지우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일단 저택으로 가. 그리고 오늘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그의 목소리에는 거스를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운전기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차를 출발시켰다. 그녀 역시 그 화염 속에서 죽을 운명이었지만 평생을 서 박사 일가를 모셔온 늙은 집사의 도움으로 간신히 탈출할 수 있었다. 갓 태어난 딸아이를 품에 안은 채. 하지만 최민석의 추격은 집요했다. 그들은 서씨 일가의 씨를 말리려 했다. 늙은 집사는 지연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고 홀로 남은 그녀는 갓난아기를 안고 비에 젖은 밤거리를 미친 듯이 헤매고 다녔다. 평창동의 거대한 저택은 언제나처럼 고요하고 적막했다. 지우는 아기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가사 도우미를 부르려다 잠시 망설였다. 이 아이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는 일단 아기를 자신의 침실로 데려갔다. 그리고 서투른 솜씨로 아기의 젖은 옷을 벗기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었다. 아기는 그 과정에서도 칭얼거리지 않고 얌전히 그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어요. 아이를 안고 있다가는 둘 다 죽을 게 뻔했어요. 유나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갈라졌다. 그녀는 그날 밤 한강변에서의 마지막 선택을 이야기하며 오열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아이를 자신의 곁에서 떠나보내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아이가 혹시라도 추울까봐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까지 벗어 감싸고 마지막 증표로 어머니의 유품인 비취 머리꽂이를 곁에 놓아두었다. 제발 좋은 사람을 만나 살아남아 달라고, 훗날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에게 빌고 또 빌었다. 지우는 아기를 부드러운 타월로 감싸 자신의 침대 한가운데에 눕혔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기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이 아이는 누구일까? 어떤 사연이 있기에
이런 곳에 버려졌을까? 그리고 나는 왜 이 아이를 데려온 것일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을 찾을 수는 없었다. 분명한 것은 단 하나. 이 아이가 이제 그의 세상 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이었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그녀의 고통스러운 회상과 자신이 겪었던 그날 밤의 기억이 하나로 합쳐지고 있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강변, 버려진 바구니, 그리고 그 안에서 고요히 잠들어 있던 작은 생명. 그는 그때 그 아이가 그저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었다. 그것은 잔인한 포기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을 살리기 위한 한 어머니의 처절한 사랑이었던 것이다. 창밖의 비는 어느덧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다. 먹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달빛이 새어나왔다. 지우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 그는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 험난한 폭풍우 속에서도 살아남은 강인한 생명. 어쩌면 이 아이는 잿빛으로 가득했던 자신의 세상에 내려온 한 줄기 빛, 혹은 유일한 하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아기에게 하늘이라는 이름을 주기로 결심했다. 강하늘, 유나는 그 후의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신분을 바꾸고 죽은 듯이 숨어 살았던 시간들. 부모님의 복수와 딸을 찾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독하게 버텨온 세월. 그녀는 이를 악물고 공부해 최고의 인재가 되었고, 마침내 최민석의 가장 강력한 적인 강지훈의 JK그룹에 입사하여 복수를 실행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이야기는 한편의 처절한 서사시와도 같았다. 그날 밤 강지훈은 처음으로 자신의 거대한 침대에서 잠들지 못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침대 위에서 새근새근 잠든 작은 생명체를 밤새도록 지켜보았다. 그의 철옹성 같던 인생에 예기치 못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것은 혼란의 시작이자 동시에 구원의 시작이었다. 빗소리가 잦아든 고요한 저택 안에서 두 사람의 운명은 소리 없이 얽히고 있었다.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듯이 모든 이야기가 끝났을 때 거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유나는 모든 것을 쏟아낸 뒤 탈진한 상태로 그저 흐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단 하나의 질문을 하고 있었다. 제발 그렇다고 말해달라는 간절한 애원이 담겨 있었다. 제 아이, 회장님의 따님, 하늘이가 제 딸인가요? 차가운 이성과 통제 속에서 살아온 한 남자. 그의 인생에 갑자기 나타난 한 아이. 강계에서의 우연한 만남은 그의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았다. 그는 이 아이를 통해 처음으로 누군가를 책임져야 한다는 무게감을 느꼈고, 동시에 텅 비었던 마음 한 구석이 채워지는 듯한 기묘한 충만감을 경험했다. 빛이 머리꼬지에 담긴 비밀과 아이의 부모에 대한 의무는 일단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기로 했다. 지우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리고 깊은 고통과 연민이 담긴 목소리로 대답했다. 맞습니다. 내가 그날 밤 강가에서 발견한 아이가 바로 하늘입니다. 그 대답이 떨어지는 순간 유나는 무너져 내렸다. 살아있었다. 자신의 딸이 그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아 저렇게 예쁘고 건강하게 자라주었다. 감사함과 미안함,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의 폭풍이 그녀를 집어삼켰다.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것은 눈앞에 이 작은 생명을 지키는 것이었다. 그는 서재로 가서 밤새도록 육아에 관련된 정보들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분유타는 법, 기저귀 가는 법, 아기에게 좋은 환경.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경영 지식과는 전혀 다른 세계의 정보들이었지만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집중적으로 화면을 응시했다.
그렇게 한 남자의 세상이 송두리째 변하고 있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것은 남녀 간의 포옹이 아니었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의 깊은 상처를 위로하는 따뜻하고 진실된 위로였다. 그동안 혼자서 힘들었겠군요. 그의 나지막한 한마디에 유나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서럽게 울었다. 18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타인의 온기였다. 1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강물이 흐르듯 바람이 스치듯 그 시간은 한 남자의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한때는 차가운 정막만이 감돌던 평창동의 거대한 저택은 이제 아침 햇살과 함께 울려 퍼지는 맑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모노톤으로 장식되었던 실내는 곳곳에 놓인 화사한 그림과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따스한 온기를 품고 있었다. 강지훈의 세계를 지배하던 완벽한 통제와 이성은 강하늘이라는 변수를 만나 새로운 질서를 찾았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유나는 조금씩 평정을 되찾았다. 지우는 그녀를 소파에 다시 앉히고 따뜻한 차를 건넸다. 이제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재정립되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상사이거나 의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딸을 살리고 키워준 생명의 은인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정체를 숨긴 복수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딸 하늘의 친모였고 그가 지켜줘야 할 또 다른 사람이었다. 강하늘은 어느새 눈부시게 아름다운 18살 소녀로 자라 있었다. 아침 식탁에 앉아있는 지훈의 맞은편에서 하늘은 갓 구운 토스트를 우물거리며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지훈은 신문을 보는 척했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 딸의 목소리와 표정 하나하나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에게 신문의 경제기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딸의 하루였다. 지훈의 마음속에서 그녀를 향한 사랑은 이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되었다. 그것은 연민이나 동정을 넘어선 그녀의 강인한 삶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뒤섞인 감정이었다. 그는 결심했다. 이 여인과 자신의 딸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내겠다고.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망가뜨린 최민석을 반드시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아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건 테일러 급수가 아니라 맥클로린 급수로 풀어야 한다고요. 그랬더니 수학 선생님 눈이 동그래지시는 거 있죠? 하늘이 자랑스럽게 말하며 웃었다. 지훈의 입에도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18년 전 갓난아기였던 하늘을 품에 안고 밤새 육아 서적을 뒤지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서투른 손으로 분유를 타고 기저귀를 갈고 밤새 열이 나는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던 수많은 밤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유나를 바라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부터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최민석은 당신의 가족만 파괴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내 딸이 될 수도 있었던 아이의 인생을 위협했고 지금은 나의 회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의 적은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지훈의 선언은 새로운 동맹의 시작이자 거대한 방역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 시간들 덕분에 그는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해 사는 차가운 기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한 아이의 아빠였고 하늘의 세상 그 자체였다. 똑똑하구나, 우리 딸. 하지만 너무 잘난 척하면 친구들이 싫어할 수도 있어. 지훈이 무심한 척 툭 던지는 말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하늘은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아빠는 맨날 그런 소리만 하시더라. 이건 잘난 척이 아니라 팩트거든요. 그리고 제 친구들은 저 이런 모습까지 다 좋아해요. 지난밤의 폭풍 같은 고백이 휩쓸고 지나간 저택의 아침은 역설적으로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더 이상 의심과 불안의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전쟁을 앞둔 전사들의 비장한 결의가 담긴 묵직하고 단단한 침묵이었다. 강지훈과 서윤아, 이제는 서지연이라는 이름을 되찾아야 할 여자는 식탁에 마주 앉았다. 두 사람의 눈빛은 더 이상 상사와 부하 직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동의 목표를 가진 동맹이자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공유한 동반자의 눈빛이었다. 두 사람의 아침은 늘 이런 식이었다. 하늘은 지훈의 무뚝뚝함 속에 숨겨진 다정함을 꿰뚫어 보았고, 지훈은 하늘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 속에서 삶의 위안을 얻었다. 하늘은 자신의 출생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다. 지훈은 하늘이 조금 더 잘하면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리라 마음먹었지만 차마 그 평온한 미소를 깨뜨릴 용기가 나지 않아 계속해서 그 시기를 미루고 있었다. 그에게 하늘은 강가에서 주워온 아이가 아니라 신이 내려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다. 가장 먼저 논의해야 할 문제는 하늘이었다. 지연은 지난 18년간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 없는 딸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갑자기 나타나 자신이 친모라고 말했을 때 하늘이가 받게 될 충격과 혼란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지훈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 지금 진실을 밝히는 것은 하늘이를 위험에 노출시키고 감당하기 힘든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는 것과 같았다. 아침 식사를 마친 지훈은 다시 JK그룹의 총수 강지훈 회장의 얼굴로 돌아왔다. 저택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조금 전 식탁에서의 부드러움은 온데간데 없이 단호하고 위험이 넘쳤다. 회사에 도착한 그를 맞이하는 것은 숨막히는 긴장감이 흐르는 임원 회의였다. 신규 사업 프로젝트를 둘러싼 격렬한 토론이 오갔고 각 본부장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최민석을 무너뜨릴 때까지는 비밀로 합시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결정은 냉정한 판단인 동시에 하늘과 지연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배려였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늘이에게는 제가 아빠의 중요한 사업 파트너라고 둘러대는 것이 좋겠어요. 당분간 이 집에 머물면서 함께 전략을 세워야 할 테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자신의 딸을 눈앞에 두고도 엄마라 부르지 못하는 고통을 감수하겠다는 의지였다. 지훈은 팔짱을 낀 채 묵묵히 그 모든 것을 듣고만 있었다. 그의 침묵은 회의실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마침내 모든 의견 교환이 끝났을 때 그가 입을 열었다. 결론은 정해졌습니다. A인으로 추진합니다. 리스크 분석은 이미 끝났고 기대 수익률은 반보다 월등합니다. 더 이상의 이견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의 한마디에 길고 길었던 논쟁은 허무할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되었다. 누구도 그의 결정에 토를 달지 못했다. 그의 판단은 언제나 옳았고 그의 통찰력은 회사를 지금의 위치까지 올려놓은 원동력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두 사람의 첫 번째 원칙이 정해졌다. 강하늘의 보호. 그리고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반드시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했다. 그날 오후부터 지훈의 저택 지하에 위치한 최첨단 보안시설이 갖춰진 공간은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전쟁기지로 변모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태양그룹의 복잡한 지배구조와 자금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는 도표가 띄워졌고 화이트보드에는 최민석의 약점과 과거 행적들이 빼곡하게 적혀나가기 시작했다. 회의가 끝나고 집무실로 돌아온 그에게 비서실장이 결제 서류와 함께 새로운 인사 파일을 내밀었다. 회장님, 전략기획실에 결혼이 생겨 신규 채용을 진행했습니다. 최종 후보자 3명의 파일입니다. 지훈은 본래 이런 실무적인 채용까지
직접 챙기지는 않았지만 전략기획실은 그룹의 두뇌와도 같은 곳이었기에 그의 최종 승인이 필요했다. 그는 무심하게 첫 번째와 두 번째 파일을 넘겼다. 화려한 스펙과 경력을 자랑하는 인재들이었지만 그의 눈길을 사로잡지는 못했다. 본격적인 계획 수립에 들어가자 두 사람의 강점은 완벽한 시너지를 발휘했다. 지연은 최민석이라는 인간의 본질과 그의 과거를 꿰뚫고 있는 기억의 저장고였다. 그녀는 18년 전 아버지의 연구를 돕고 회사 경영에 참여하며 알게 된 내부 정보들을 하나씩 꺼내놓았다. 최민석이 어떻게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그의 곁에서 약점을 쥐고 있는 인물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들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파일을 여는 순간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멈칫했다. 서윤아라는 이름 아래 흑백 사진 속의 한 여자가 그를 담담하게 응시하고 있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정하고 지적인 인상, 그리고 무엇보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을 머금은 듯한 눈빛이 유독 그의 마음에 남았다. 그녀의 이력서는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단출했지만 모든 항목에서 압도적인 성과와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특히 위기관리 능력과 데이터 분석에 관한 그녀의 경력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최민석은 극도로 오만하지만 동시에 편집증에 가까울 정도로 의심이 많은 인간이에요. 그는 절대 누구도 완전히 믿지 않아요. 특히 자신과 함께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던 초기 파트너들을 가장 경계하죠. 그들을 찾아내 흔들어야 해요. 지연은 최민석의 심리를 정확하게 분석하며 공격의 방향을 제시했다. 그녀의 정보는 죽어있던 과거의 기록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과 같았다. 이 지원자, 직접 한번 보지. 지훈의 말에 비서실장은 조금 놀란 눈치였다. 회장이 직접 신입사원 면접을 보겠다고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지훈 자신도 왜 그녀에게 이토록 흥미가 생겼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그저 사진 속 그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단단한 의지와 숨겨진 사연이 마치 자석처럼 그의 호기심을 끌어당기고 있었다. 지훈은 그녀가 던져주는 날카로운 정보의 조각들을 거대한 전략의 틀 안에 맞춰 나갔다. 그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JK그룹이 가진 모든 자원과 네트워크를 동원하기 시작했다. 당신이 말한 그 초기 파트너들, 우리 쪽 정보팀을 통해 현재 거주지와 상황을 모두 파악하겠습니다. 동시에 회계 분석팀은 당신이 제기한 비자금 흐름의 증거를 찾아낼 겁니다. 법무팀은 18년 전 화재 사건 기록을 재검토하여 공소시효와 법적 쟁점을 분석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윤아가 회장 집무실의 문을 열고 들어섰다. 실제로 마주한 그녀는 사진보다 훨씬 더 강한 인상을 주었다. 군더더기 없는 정장 차림에 긴장한 기색 없이 차분하고 당당한 태도였다. 그녀는 지훈의 책상 앞에 멈춰서서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전략기획실에 지원한 서윤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들의 계획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 구체화되었다. 첫 번째는 태양그룹의 근간을 뒤흔들 재무적 공격이었다. 지훈은 최민석의 약점인 불투명한 자금 흐름과 계열사 간의 부당 내부 거래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계획을 세웠다. 언론과 금융감독기관에 증거를 흘려 여론을 악화시키고 주가를 폭락시켜 최민석의 경영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고도의 금융전쟁이었다. 지훈은 그녀를 의자에 앉게 하고는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녀를 관찰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총수 앞에서 주눅이 들 법도 한데 그녀의 눈빛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분석적으로 그를 마주보고 있었다. 서윤아 씨, 이력서가 아주 인상적이더군요. 하지만 경력에 비해 우리 회사에 지원한 동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솔직한 이유를 듣고 싶군요. 지훈이 던진 첫 질문은 그녀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날카로운 탐색이었다. 두 번째는 최민석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형사적 증거 확보였다. 이것은 지연이 중심이 되어 진행해야 할 훨씬 더 위험하고 섬세한 작업이었다. 그녀는 과거 아버지의 충직한 부하였지만 최민석에 의해 쫓겨나 흩어져 살고 있는 옛 서진 바이오의 연구원들과 임원들을 비밀리에 접촉해야 했다. 그들 중 누군가는 18년 전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거나 최민석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유나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JK그룹은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입니다. 저는 안정적인 조직보다는 치열한 위기 속에서 성장하는 조직에서 제 능력을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경영 철학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열망도 있었습니다. 교과서적인 답변이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듯했다. 지훈은 지연의 안전을 위해 JK그룹 내에서도 최정예로 꼽히는 보안팀을 그녀에게 붙여주었다.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세요. 당신의 신변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내가 가장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염려를 넘어선 그녀를 잃고 싶지 않다는 절실함이 담겨 있었다. 지연은 그의 깊은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복수의 길은 언제나 외로웠지만 이제는 자신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사실에 큰 위안을 얻었다. 지훈은 몇 가지 더 전문적이고 까다로운 질문들을 던졌다. 현재 JK그룹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물었다. 유나는 막힘없이 자신의 논리를 펼쳐나갔다. 그녀의 분석은 날카로웠고 대안은 현실적이면서도 혁신적이었다. 지훈은 그녀와 대화를 나눌수록 점점 더 그녀라는 사람에게 빠져들었다. 그녀는 단순한 인재가 아니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JK그룹을 지켜봐온 사람처럼 회사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고 거대한 작전 계획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냈을 때 두 사람은 잠시 숨을 돌렸다. 지훈은 와인 2잔을 따라 한 잔을 지연에게 건넸다. 두렵지 않습니까? 그가 나지막이 물었다. 18년간 괴물과 싸우기 위해 스스로 괴물이 되어야 했던 그녀의 고통을 그는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면접이 거의 끝나갈 무렵 지훈은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업무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이었다. 유나는 처음으로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는 것을 지훈은 놓치지 않았다. 잠시 후 그녀가 입을 열었다. 진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정의는 바로 세워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대답을 하는 순간 그녀의 눈에 스쳐 지나간 것은 차가운 분노와 깊은 슬픔이었다. 지연은 와인잔을 천천히 돌리며 대답했다. 두려웠어요. 매일 밤 악몽을 꾸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제게는 이제 지켜야 할 이유가 생겼으니까요. 하늘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반드시 이겨야 해요.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모습에 지훈은 다시 한번 그녀에게 깊이 매료되는 자신을 발견했다. 지훈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직감적으로 그녀가 거대한 비밀을 품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비밀이 자신을 이곳
JK그룹으로 이끌었을 것이라는 강한 예감이 들었다. 위험한 인물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재능은 너무나도 탐이 났다. 내일부터 출근하도록. 지훈의 최종 결정이었다. 유나는 놀란 기색 없이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이겨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는 걸 잊지 마세요. 바로 나라는 이유. 그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지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혼란스러웠지만 싫지 않았다. 오히려 차가웠던 그녀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가 스며드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앞으로 함께 헤쳐나가야 할 험난한 여정과 그 끝에서 함께 맞이하고 싶은 희망이 공존하고 있었다. 동맹으로 시작된 그들의 관계는 이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굳건해지고 있었다. 그녀가 집무실을 나간 후에도 지훈은 한동안 그녀가 앉았던 의자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알 수 없는 익숙함, 그리고 가슴 한구석을 미세하게 저릿하게 만드는 낯선 감정. 그는 그것이 단순한 호기심인지 아니면 운명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신호인지 알 수 없었다. 분명한 것은 서유나라는 여자의 등장이 그의 잔잔했던 호수에 던져진 커다란 돌멩이와 같다는 사실이었다. 작전 개시일의 새벽, 금융시장이 문을 열기 직전에 JK그룹 트레이딩 룸에는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흘렀다. 강지훈은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번쩍이는 상황실의 가장 높은 곳에서 마치 전장을 내려다보는 사령관처럼 서 있었다. 그의 입에서 떨어진 시작해라는 나지막한 한마디는 거대한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와 동시에 사전에 계획된 대로 수십 개의 해외 계좌를 통해 태양그룹의 주식을 향한 대규모 공매도 공격이 시작되었다. 한편 JK그룹의 거대한 빌딩을 빠져나온 서윤아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차분했던 표정은 사라지고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얼굴이 드러났다. 그녀의 손안에는 작은 목걸이가 꽉 쥐어져 있었다. 십수년 동안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지니고 다녔던 엄마의 유품이었다. 그녀는 강지훈을 떠올렸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과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통찰력. 쉽지 않은 상대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설 수 없었다.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첫걸음을 떼었을 뿐이었다. 시장이 개장하자마자 태양그룹의 주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투매 물량의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제게는 JK그룹의 방역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지만 그 공격이 얼마나 정교하고 치밀하게 준비되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같은 시각 지훈이 미리 손을 써둔 한 유력 언론사에서 단독 기사가 터져 나왔다. 태양그룹 최민석 회장, 수천억 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였다. 서윤아가 JK그룹에 합류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녀는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의 가치를 완벽하게 증명해 보였다. 전략기획실의 에이스를 넘어 이제는 그룹 전체가 그녀의 분석과 통찰력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특히 해외 M&A건에서 모두가 간과했던 독소 조항을 발견하여 수천억 원의 손실을 막아낸 사건은 그녀의 명성을 확고히 굳히는 계기가 되었다. 강지훈은 그녀의 업무 능력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존경심마저 느끼고 있었다. 기사에는 최민석 회장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구체적인 정황과 내부 자료로 보이는 회계 장부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었다. 물론 그 자료의 출처는 철저히 익명으로 처리되었지만
그것이 지훈과 지연의 합작품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비자금 의혹은 주가 폭락에 기름을 부었다. 최민석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신문을 집어던지며 노발대발했지만 그는 여전히 이 공격을 강지훈의 상투적인 기업 흔들기 정도로 치부하며 오만하게 웃어넘겼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중요한 프로젝트일수록 지훈은 다른 누구도 아닌 유나를 파트너로 삼았고 둘은 밤늦게까지 집무실에 남아 머리를 맞대고 일하기 일쑤였다. 치열한 논쟁과 토론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생각과 가치관을 공유했고 이는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서는 깊은 유대감으로 발전했다. 지훈은 얼음장 같던 자신의 마음에 조금씩 온기가 도는 것을 느꼈고 유나는 복수라는 무거운 짐을 잠시나마 잊고 일에 몰두할 수 있었다. 그 혼란의 틈을 타 지연은 지훈이 붙여준 보안팀과 함께 조용히 서울을 빠져나갔다. 그녀의 목적지는 강원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다. 그곳에는 18년 전 아버지의 수석 연구원이었으나 최민석에 의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쫓겨나 숨어 지내는 김 박사가 살고 있었다. 김 박사는 지연의 존재를 확인하고도 처음에는 만나주기를 거부했다. 최민석이라는 이름이 주는 공포가 그의 삶을 10수년간 지배해왔기 때문이었다. 지훈은 그녀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그는 가끔 업무와 관련 없는 질문을 던지며 그녀의 세계를 탐색하려 했다. 주말에는 보통 뭘 합니까? 혹은 어떤 음악을 좋아하죠? 같은 사소한 질문들이었다. 유나는 대부분 단답형으로 대답하며 거리를 두었지만 가끔 그녀의 눈빛에 스치는 외로움의 그림자는 지훈의 마음을 더욱 동요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의 슬픈 눈동자 뒤에 감춰진 거대한 이야기를 알아내고 싶었다. 지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굳게 닫힌 문 밖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그를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이야기하며 그의 양심에 호소했다. 박사님, 이건 저 혼자만의 복수가 아니에요.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님의 명예를 되찾고 박사님께서 평생을 바친 연구가 더러운 범죄자의 손에 짓밟히지 않게 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설득에 김 박사의 마음은 마침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주말 긴급한 사안이 터졌다. 경쟁사인 태양그룹이 JK그룹이 공들여온 동남아 시장 진출 프로젝트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당장 대응 전략을 수립하지 않으면 수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였다. 지훈은 즉시 핵심 임원들을 소집했고 보안을 위해 회사가 아닌 자신의 평창동 저택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 핵심 팀에는 당연히 서윤아도 포함되어 있었다. 결국 문을 열고 나온 김 박사는 눈물로 범벅이 된 지연의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최민석의 협박에 못 이겨 연구 자료를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자신을 자책하며 괴로워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지연에게 넘겨주었다. 바로 그가 비밀리에 보관해온 자신의 옛 연구 일지였다. 그 일지에는 서정환 박사의 연구 내용뿐만 아니라 최민석이 그 기술을 차지하기 위해 어떤 협박과 악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기록이 날짜별로 상세히 적혀 있었다. 이것은 최민석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될 수 있었다. 토요일 아침, 유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지훈의 저택에 도착했다.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된 거대한 성체와도 같은 곳. 그녀는 강지훈이라는 남자가 만든 개인적인 공간이 어떤 모습일지 내심 궁금했다. 그녀가 상상했던 것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된 차가운 미니멀리즘의 공간이었지만 막상 안으로 들어서자 그녀를 맞이한 것은 예상 밖의 따뜻함과 생활감이었다. 서울로 돌아온 지연이 승전보를 알렸을 때 지훈 역시 두 번째 공격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었다. 그는 태양그룹의 주가 폭락과 비자금 스캔들로 불안에 떠는 외국인 투자자들과 채권단에게 익명의 보고서를 보내기 시작했다. 보고서의 내용은 태양그룹의 재무 상태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며 추가적인 비리 의혹이 있다는 것이었다. 심리전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태양그룹의 가장 큰 자금줄이었던 해외투자은행이 가장 먼저 발을 뺐고, 이는 연쇄적인 자금 이탈 사태를 불러왔다. 회의는 서재에서 진행되었다. 지우는 회의를 주재하면서도 평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다. 그는 가끔씩 벽에 걸린 한 소녀의 성장 사진들을 무의식적으로 바라보곤 했는데, 그 눈빛에는 기업 총수의 냉철함 대신 아버지의 무한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유나는 저 아이가 바로 강지훈 회장의 유일한 약점이자 세상의 전부인 딸, 강하늘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 순간 그녀의 가슴 한구석이 시큰하게 아려왔다. 최민석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전쟁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가장 아픈 곳만 골라 정밀하게 타격하고 있었다. 그는 극도의 분노와 편집증적인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성을 잃은 그는 결국 가장 어리석고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그는 자신의 더러운 뒤치를 처리해주던 해결색에 전화를 걸었다. 강지훈의 주변을 샅샅이 뒤져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내 필요하다면 없애버려도 좋아. 회의는 점심시간도 잊은 채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모두가 지쳐갈 무렵 지훈이 잠시 휴식을 제안했다. 무거운 공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나는 조용히 테라스로 향했다. 잘 가꿔진 정원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복잡한 머리를 식히던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멜로디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최민석의 마수는 예상보다 빨리 뻗어왔다. 김 박사를 만난 이후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옛 서진 바이오의 관계자들을 수소문하던 지연의 뒤를 의문의 차량이 쫓기 시작한 것이다. 지훈이 붙여준 보안팀이 즉시 위험을 감지하고 그녀를 보호했지만 상대는 작정하고 덤벼들었다. 한적한 도로에서 벌어진 추격전 끝에 지연이 탄 차량은 결국 막다른 길에 고립되었다. 그것은 아주 오래된 자장가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어린 그녀의 귓가에 속삭여주던 노래, 그리고 18년 전 갓 낳은 자신의 딸을 떠나보내기 전 마지막으로 불러주었던 비통한 노래이기도 했다. 그 노래는 그녀의 상처이자 유일한 위안이었다. 복잡한 심경 속에서 흘러나온 그 멜로디는 바람을 타고 저택 안으로 희미하게 퍼져나갔다. 건장한 남자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채서 내리는 순간 지연은 18년 전의 공포를 다시 한번 온몸으로 느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보안팀 요원들이 차를 에워싸고 괴한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서 한 명의 괴한이 방어선을 뚫고 지연이 있는 쪽으로 달려들었다. 바로 그 순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 여러 대가 현장으로 들이닥쳤다. 미리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한 지훈의 또 다른 조치였다. 괴한들은 당황하여 도주하려다 대부분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바로 그때였다. 친구 집에서 공부를 마치고 막 집으로 돌아온 하늘이 2층 복도를 지나다가 그 멜로디를 듣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름다운 노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선율이 귓가를 파고드는 순간 하늘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마치 오래된 필름이 갑자기 재생되기라도 한 것처럼 난생 처음 보는 이미지들이 눈앞에서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지연은 차 안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끔찍한 일을 당했을지도 모른다. 두려움과 함께 최민석에 대한 분노가 다시 한번 그녀의 온몸을 지배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지훈의 반응은 차가운 분노 그 자체였다. 그는 지금까지의 싸움이 신사적인 체스 게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모든 규칙을 무시하는 진흙탕 싸움이 될 것임을 선언했다. 최민석이 선을 넘었기 때문이다. 세차게 내리는 비, 검붉게 넘실거리는 강물, 그리고 자신을 꼭 끌어안고 있는 어떤 여인의 흐릿한 얼굴. 그 여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절박함과 슬픔이 뒤섞인 애절한 눈빛만은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귓게는 방금 들었던 그 자장가가 폭풍우 소리를 뚫고 슬프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아가야, 부디 살아남아야 한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여인의 마음이 비수처럼 하늘의 가슴에 와서 박혔다. 그날 밤 전쟁기지로 변한 지훈의 서재에 다시 모인 두 사람 사이에는 비장한 침묵이 흘렀다. 유나를 노렸던 공격은 그들의 싸움의 본질을 바꾸어 놓았다. 이것은 더 이상 명예나 정의의 문제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이 걸린 생존의 문제였다. 지훈은 화이트보드에 그려진 최민석의 거미줄 같은 제국도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무자비해져 있었다. 이제 점잖은 방식은 끝났습니다. 저자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 심장을 직접 찢어버릴 겁니다. 그것은 기억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영혼에 각인된 상처의 파편에 가까웠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공포와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하늘은 가슴을 부여잡았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짧은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쓰러졌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암흑 속으로 가라앉았다. 최민석은 무너지고 있었다. 강지훈과 서지연이 뿌려놓은 증거들은 썩은 제국의 기둥을 뿌리부터 갉아먹고 있었다. 금융권은 등을 돌렸고 충성을 맹세하던 정치권의 비호 세력들은 꼬리를 잘랐으며 검찰의 수사망은 그의 턱 밑까지 좁혀오고 있었다. 평생을 쌓아 올린 탐욕의 성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것을 지켜보며 그는 극도의 공포와 분노에 휩싸였다. 이성을 상실한 그는 짐승이 궁지에 몰리면 보이는 가장 원초적이고 잔인한 발악을 시작했다. 그의 마지막 목표는 강지훈의 유일한 약점, 강하늘이었다. 비명소리를 들은 지훈과 유나, 그리고 다른 임원들이 놀라 달려왔다. 복도에 쓰러져 있는 하늘을 발견한 지훈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하늘아, 강하늘, 정신 차려. 그는 딸을 품에 안고 절박하게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정함을 완전히 잃고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다. 유나는 눈앞의 상황에 당황하면서도 본능적으로 다가가 하늘의 상태를 살폈다. 다행히 호흡은 안정적이었지만 식은땀을 흘리며 의식을 잃은 모습이었다. 그날 오후 하늘은 학교를 마치고 평소처럼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저택으로 향하는 익숙한 길이 아닌 낯선 공사장 도로로 차가 들어서는 순간 하늘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운전기사는 평소의 그가 아니었다. 이미 최민석에게 매수된 배신자였다. 차가 멈추고 건장한 남자들이 차문을 열어 젖혔을 때 하늘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그들에게 제압당했다. 그녀의 의식은 거친 손길에 의해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곧바로 주치의가 달려왔고 하늘은 침실로 옮겨졌다. 다행히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쇼크 같다고 진단했지만 지훈의 마음은 조금도 놓이지 않았다. 그는 잠든 딸의 곁을 지키며 아까 복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곰곰이 되짚어 보았다. 그때
그는 테라스에서 들려오던 유나의 노랫소리를 떠올렸다. 설마 하는 생각에 그는 조용히 유나를 거실로 불렀다. 지우는 비서실장으로부터 하늘의 경호팀과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 순간 그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평생 단 한 번도 잃어본 적 없던 냉철한 이성은 산산조각이 났고 심장이 얼음 조각처럼 차갑게 식어버렸다. 그는 미친 듯이 소리치며 당장 하늘의 위치를 추적하라고 명령했다. 그의 내부에는 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원시적인 공포가 검은 화염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지연 역시 이 소식을 듣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18년 전의 비극이 이제는 자신의 딸에게 되풀이 되려 하고 있었다. 서윤아 씨, 아까 테라스에서 무슨 노래를 부른 겁니까?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유나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이내 차분하게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아주 오래된 자장가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어릴 적에 자주 불러주시던 노래입니다. 그녀의 얼굴에 짙은 그리움과 슬픔이 동시에 어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훈의 개인 휴대폰으로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가 걸려왔다. 최민석이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승리감에 도취된 패자의 비열한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강지훈 회장, 내 선물이 마음에 드는가? 당신의 귀한 따님은 지금 나와 함께 있네. 지훈은 치밀어 오르는 사례를 간신히 억누르며 대답했다. 원하는 게 뭐냐? 자장가. 그 단어가 지훈의 머릿속을 강하게 때렸다. 그는 의식을 찾은 하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늘아, 쓰러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니? 뭐라도 기억나는 거 없어? 하늘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노래, 어떤 슬픈 노래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무서운 꿈을 꾼 것 같아요. 비가 오고 어떤 아줌마가 저를 안고 울고 있었어요. 최민석의 요구는 명료했다. 태양그룹에 대한 모든 공격을 중단하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모든 원본 증거를 넘길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JK그룹의 경영권을 자신에게 넘기라는 것이었다. 그는 이 모든 요구사항을 가지고 서지연과 함께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로 단둘이 오라고 했다. 경찰에 알리거나 딴짓을 할 경우 딸의 목숨은 보장할 수 없다는 비열한 협박도 잊지 않았다. 장소는 폐쇄된 인천항의 한 낡은 창고였다. 그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섬광처럼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18년 전 폭풍우가 몰아치던 한강변, 얇은 담요에 쌓여있던 갓난아기, 그리고 오늘 서윤아가 부른 슬픈 자장가와 그 노래를 듣고 악몽 같은 기억의 파편을 떠올리며 쓰러진 하늘.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 리가 없었다. 너무나도 기묘하고 소름 끼치는 연결고리였다. 전화를 끄는 지훈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그의 막강한 부하 권력은 지금 이 순간 아무런 힘도 되지 못했다. 그는 당장이라도 용병이라도 동원해 그 창고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싶었지만 하늘의 안전을 생각하면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다. 절망감에 휩싸인 그의 어깨를 지연이 조용히 감쌌다. 정신 차려요, 강지훈 씨. 그 인간이 원하는 건 우리가 이성을 잃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 차가워져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지훈은 서윤아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하늘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을 뿐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지훈은 이제 더 이상 그녀를 이전과 같은 시선으로 볼 수 없었다. 그녀의 깊은 눈동자 속에 감춰진 비밀이 어쩌면 자신이 지난 18년간 애써 외면해왔던 진실과
맞닿아 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하고도 강렬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휩쌌다. 두 사람은 다시 전쟁기지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기업을 상대로 한 전략이 아닌 단 한 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한 구출 작전을 짜야 했다. 그들은 최민석의 요구에 응하는 척하면서 그의 허를 찌를 마지막 방역 카드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지우는 자신의 정보팀을 통해 창고의 내부 구조와 예상 동선을 파악했고, 지연은 최민석의 편집증적인 심리를 역이용할 교란 작전을 제안했다. 그들의 손에는 이제 단 한 번의 기회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누구일까? 이 자장가는 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하늘에 잃어버린 기억 속 여인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의심의 씨앗은 한번 싹트자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처음으로 자신의 통제력을 벗어나는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음을 직감했다. 서윤아의 등장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18년간 멈춰있던 비극의 시계태엽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운명의 서곡이었다. 하늘이 쓰러졌던 그날 이후 강지훈의 저택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하늘은 다행히 금방 기운을 차렸지만 지훈은 그날의 일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었다. 그는 서윤아에 대한 정밀한 뒷조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며칠 뒤에 돌아온 보고서는 너무나도 깨끗해서 오히려 의심을 증폭시켰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몇몇 회사를 거쳐 JK그룹에 입사한 것. 그 이력 어디에도 흠잡을 곳이 없었고 어두운 과거의 흔적 또한 찾아볼 수 없었다. 지우는 이것이 정교하게 조작된 신분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서윤아라는 여자는 거대한 빙산에 일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는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그녀를 대했지만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끊임없이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쫓고 있었다. 그녀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 뒤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그는 한순간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유나 또한 그런 지훈의 변화를 미세하게 감지했지만 자신의 목표를 위해 묵묵히 제 몫을 해낼 뿐이었다. 지훈은 당장이라도 달려가 하늘을 구해내고 싶었지만 분노를 억누르며 침착하게 말했다. 하늘이를 풀어줘. 원하는 건 다 들어주겠다. 최민석은 마치 연극을 하듯 과장된 몸짓으로 하늘의 턱을 움켜쥐었다. 아직은 안 되지. 먼저 자네의 성의를 보여야 하지 않겠나. 경영권 양도 계약서에 먼저 서명하시지. 그러던 어느 날 평온하던 JK그룹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닥쳤다. 경쟁사인 태양그룹의 최민석 회장이 JK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JK바이오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선언한 것이다. 언론은 대한민국의 두 거대 그룹 간의 전쟁이 시작되었다며 연일 대서특필했다. JK그룹의 임원들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며 패닉에 빠졌다. 태양그룹의 공격은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거셌으며 그 방식 또한 상도의를 벗어난 비열한 것들이었다. 지연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두려움에 떠는 하늘을 애써 외면한 채 최민식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최민석, 당신은 졌어. 설령 오늘 우리를 다 죽이고 이 자리에서 벗어난다 해도 당신의 제국은 이미 끝났어. 당신의 모든 범죄 증거는 이미 세상에 퍼져나갔고 당신의 충신들은 모두 당신에게 등을 돌렸지. 그녀의 목소리는 증오가 아닌 차가운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강지훈은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다. 그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사업 확장을 위한 M&A가 아님을 직감했다. 최민석 회장의 공격에는 사업적인 논리를 뛰어넘는 지독한 악의와 증오가 담겨 있었다. 마치 JK그룹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보였다. 최민석, 지훈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태양그룹 회장의 사진을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탐욕스럽고 잔인한 인상, 자신과 비슷한 시기에 밑바닥에서부터 기업을 일군 인물이었지만 그 방식은 언제나 정당하지 못했다. 최민석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닥쳐라, 이 애송이 같은 년이.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훈이 최민석의 시선이 지연에게 쏠린 틈을 놓치지 않고 품 안에 숨겨두었던 소형 전파 교란 장치의 스위치를 눌렀다. 창고 안의 모든 조명이 일순간에 꺼지며 암흑이 찾아왔고 동시에 최민석의 수하들이 가지고 있던 무정이에서 귀를 찢는 듯한 소음이 터져 나왔다. 지훈은 최민석과의 과거 인연들을 되짚어 보았다. 몇 번의 사업적 충돌이 있었지만 이 정도로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낼 만한 사건은 없었다. 그렇다면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비서실장을 통해 최민석의 과거, 특히 그가 태양그룹을 키워왔던 초창기 시절의 모든 기록을 샅샅이 뒤져보라고 명령했다. 그의 비정상적인 집착의 근원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혼란이 시작되었다. 지훈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어둠 속에서 하늘이 있는 곳으로 몸을 날렸다. 그의 눈은 이미 어둠에 익숙해져 있었다. 지연은 미리 계산된 동선에 따라 창고의 비상전력 스위치를 찾아 달렸다. 최민석은 당황하여 어둠 속에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이놈들, 뭣들 하는 거야. 당장 불을 켜. 같은 시각 서윤아는 JK그룹의 혼란을 한 걸음 뒤에서 예리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에게 최민석의 공격은 올 것이 왔다는 신호와도 같았다. 그녀는 누구보다 최민석이라는 인간의 탐욕과 잔인함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퇴근 후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로 돌아와 굳게 잠가두었던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서류 뭉치와 낡은 신문 기사들, 그리고 그녀의 가족 사진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 어린 유나는 자상한 아버지와 아름다운 어머니의 품에 안겨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지훈이 하늘을 묶고 있던 밧줄을 끊어내는데 성공한 순간 지연이 비상전력 스위치를 올렸다. 창고 안은 비상등의 붉은 불빛으로 섬뜩하게 물들었다. 모든 계획이 틀어졌음을 깨달은 최민석은 마지막 발악으로 품에서 권총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그는 총구를 하늘과 지훈이 아닌 지연에게로 겨누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던 그녀를 자신의 손으로 끝장내고 싶었던 것이다. 너만 없었으면 모든 것이 완벽했어. 그녀의 본명은 서지연. 유전자 치료 기술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던 서진바이오의 유일한 상속녀였다. 하지만 18년 전 의문의 화재 사고로 그녀는 하루아침에 모든 가족을 잃었다. 경찰은 단순 사고로 결론 내렸지만 그녀는 그것이 명백한 살인이라고 믿었다. 아버지의 기술과 회사를 노리던 최민석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라고. 그 이후 그녀는 서윤아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존재를 숨긴 채 오직 복수만을 위해 살아왔다. 안 돼. 지훈이 절규하며 하늘을 감싸 안았다. 탕! 총성이 울려 퍼졌다. 하지만 지연은 쓰러지지 않았다. 총알이 발사되기 직전 창고에 깨진 유리창을 뚫고 한 줄기 섬광이 날아와 최민석의 손을 정확하게 맞춘 것이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지훈의 저격팀이었다. 최민석이 고통 속에 총을 떨어뜨리는 것과 동시에 사방에서 창문과 문을 부수고 중무장한 경찰 특공대와 지훈의 경호팀이 눈사태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그녀는 낡은 신문 기사 하나를 집어들었다. 서진바이오 화재, 서정환 회장 일가 전원 사망. 그 기사 아래에는 아주 작게 서진바이오의 핵심 기술이 화재 직후 경쟁사인 태양그룹에 넘어갔다는 내용의 후속 기사가 있었다.
그것이 그녀가 가진 유일한 증거의 파편이었다. 그녀는 JK그룹에 입사한 이유도 강지훈을 이용해 최민석에게 접근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강지훈이라는 남자는 그녀의 예상을 뛰어넘는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의 딸 하늘을 만난 이후 그녀의 마음은 복수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로 흔들리고 있었다. 모든 것은 순식간에 끝이 났다. 최민석과 그의 수하들은 속수무책으로 제압당했다. 바닥에 쓰러져 발버둥치는 최민석의 모습은 더 이상 거대 제국의 회장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은 초라하고 비참한 늙은이에 불과했다. 사이렌 소리와 경찰들의 고함 소리가 어지럽게 울려 퍼지는 창고 안에서 지훈은 하늘을 그리고 지연을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힘껏 껴안았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회사 전체가 태양그룹의 공격에 대한 대응책 마련으로 분주한 가운데 지훈은 유나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서윤아 씨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봅니까? 최민석 회장의 진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죠? 그는 그녀의 능력을 시험하는 동시에 그녀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질문을 던졌다. 유나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최민석의 몰락은 신속하고 완전했다. 강지훈과 서지연이 목숨을 걸고 확보한 증거들은 그의 모든 죄악을 백일에 드러냈다. 18년 전에 서진바이오 일가 방화살인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자 세상은 경악했다. 그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탐욕의 제국 태양그룹은 공중분해되어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다. 길고 길었던 복수는 마침내 정의의 심판으로 끝을 맺었다. 이번 공격은 JK바이오가 목적이 아닐 겁니다. JK바이오를 흔들어서 그룹 전체의 지배 구조를 위협하고 최종적으로는 회장님의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시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민석 회장은 사냥감을 잡을 때 정면이 아니라 가장 약한 옆구리를 먼저 노리는 스타일입니다. 그녀의 분석은 지훈의 생각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그는 그녀의 통찰력에 다시 한번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심을 더욱 굳혔다. 그녀는 마치 최민석이라는 사람과 오랫동안 싸워온 사람처럼 그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다. 하지만 법정에서의 싸움이 끝났을 때 지훈과 지연, 그리고 하늘 앞에는 또 다른, 어쩌면 더 힘든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진실을 마주해야 하는 시간이었다. 모든 것이 잠잠해진 어느 주말 오후, 세 사람은 저택의 거실에 마주 앉았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하늘은 자신을 둘러싼 어른들의 비장한 분위기에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때 지훈의 책상 위 전화벨이 울렸다. 최민석의 과거를 조사하던 팀으로부터 온 보고였다. 회장님, 특이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최민석 회장이 태양그룹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 약 18년 전인데 그 시기에 인수한 서진바이오라는 회사의 인수 과정이 매우 불투명합니다. 당시 화재 사고로 오너 일가가 모두 사망하면서 헐값에 회사가 넘어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지훈이었다. 그는 지난 18년간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를 시작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어느 여름밤, 한강변에서 갓난아기였던 하늘을 처음 발견했던 순간을 그는 상자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하늘을 감싸고 있던 낡은 베네 쪼고리와 비취 머리꽂이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하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하늘아, 피가 섞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네가 내 딸이라는 사실은 이 세상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진실이야. 나는 지난 18년간 너의 아버지였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거다. 서진바이오. 지훈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18년 전, 그리고 바이오 회사. 이것이 하늘이 발견되었던 그 시점. 그리고 윤아의 자장가와 기묘하게 겹쳐졌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윤에게 물었다. 혹시 서진 바이오라는 회사에 대해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깊은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이어서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왜 하늘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지난 세월 동안 단 한순간도 딸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며 살아왔는지를 눈물로 고백했다. 널 버린 게 아니었어, 아가. 널 살리기 위한 엄마의 가장 이기적이고도 절박한 선택이었단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이렇게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주어서. 그 질문에 윤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지훈의 눈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파도처럼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곧 평정을 되찾고 대답했다. 아니요, 처음 들어보는 이름입니다. 완벽한 거짓말이었다. 지훈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확신했다. 서윤아와 서진 바이오, 그리고 최민석. 이 세 개의 이름은 하나의 비극적인 사건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비극의 중심에 어쩌면 자신의 딸 하늘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가설에 도달했다. 하늘은 거대한 충격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이 주워온 아이라는 사실, 그리고 늘 다정하게만 느껴졌던 윤아 아줌마가 자신의 친모라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 그녀의 머릿속은 뒤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했다. 슬픔과 배신감, 혼란과 원망, 그리고 자신을 향한 두 사람의 깊은 사랑이 뒤섞여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의 파도가 되어 그녀를 덮쳤다. 결국 하늘은 울음을 터뜨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달려갔다. 저 혼자 있게 해주세요. 굳게 닫힌 방문은 그녀가 마주한 진실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웠다. 그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만약 자신의 가설이 사실이라면 윤아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복수를 위해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접근한 위험 인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끔찍한 비극의 피해자이기도 했다. 그리고 자신은 지난 18년간 그 비극의 가장 중요한 조각을 품고 살아온 셈이었다. 지훈의 머릿속은 뒤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해졌다. 그는 이제 이 전쟁을 단순히 JK그룹을 지키기 위한 싸움으로만 볼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 과거의 진실을 밝히고 한 여인의 잃어버린 인생과 자신의 딸의 뿌리를 찾아야 하는 운명적인 싸움이 되어버렸다. 그 후 며칠 동안 저택에는 힘든 침묵의 시간이 흘렀다. 하늘은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고 지훈과 지연은 그런 딸의 마음이 열리기를 고통스럽게 기다려야만 했다. 지연은 몇 번이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려 했다. 자신의 존재가 오히려 아이에게 더 큰 상처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죄책감 때문이었다. 그럴 때마다 지훈이 그녀를 붙잡아 주었다.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18년의 세월을 며칠 만에 이해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함께 기다려줘야 합니다. 강지훈의 지시를 받은 조사팀은 18년 전에 서진 바이오 사건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단순 화재 사고로 종결된 사건이었지만 깊이 들어갈수록 의문스러운 점들이 하나둘씩 드러났다. 특히 지훈의 눈길을 끈 것은 최민석이 서진 바이오를 인수한 직후 회사의 핵심 연구 자료들이 모두 폐기되거나 사라졌다는 점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업 인수가 아니라 어떤 흔적을 완벽하게 지우기 위한 행위처럼 보였다. 변화는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이 혼자 거실에 앉아 자신도 모르게 그 슬픈 자장가를 흥얼거리고 있을 때였다.
방문을 살짝 열고 나온 하늘이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 노래는 더 이상 하늘에게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한 여인의 슬픈 사랑 이야기라는 것을 이제는 알기 때문이었다. 하늘은 조용히 지연의 곁으로 다가와 앉았다. 그 노래 다시 한번 불러주실 수 있어요? 조사팀은 더 나아가 JK 바이오가 최근에 인수한 해외 특허 기술 하나가 과거 서진 바이오에서 진행하던 유전자 편집 기술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JK 바이오는 그저 기술의 잠재력만을 보고 투자했을 뿐 그 기원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최민석의 공격은 JK그룹의 성장을 견제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는 18년 전에 자신이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망령이 JK바이오를 통해 되살아나는 것을 막으려 했던 것이다. 그날 밤 지연은 하늘의 침대 곁에 앉아 밤새도록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18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두 사람은 비로소 엄마와 딸로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향해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진심을 다해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하늘은 지훈을 여전히 아빠라고 불렀고 지연에게는 지연씨라는 호칭을 썼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따뜻함과 애정이 담겨 있었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지훈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서윤에 대한 감정이 복잡하게 교차했다. 그녀가 복수를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동시에 그녀가 겪었을 끔찍한 고통에 대한 연민과 동정.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의 기저에는 그녀를 향해 싹트고 있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었다. 그는 이성적으로 그녀를 밀어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은 자꾸만 그녀에게로 향했다. 시간이 흘러 첫눈이 내리던 겨울. 세 사람은 함께 차를 타고 교회의 한 추모 공원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서지연의 부모님, 즉 하늘의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잠들어 계셨다. 지연은 자신의 진짜 이름을 되찾았고 아버지의 회사였던 서진 바이오의 명예 또한 되찾았다. 그녀는 부모님의 묘비 앞에 서서 자신이 지키지 못했던 가족과 그리고 새로 얻게 된 가족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저녁마다 잠든 하늘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유나의 모습을 어렴풋이 겹쳐보곤 했다. 짙은 눈썹, 오똑한 콧날,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 닮은 듯 다른 두 사람의 얼굴에서 그는 운명의 잔인한 장난을 보았다. 정말 만약에 그녀가 하늘에 침몰하면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비밀을 언제까지고 지킬 수 있을까?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세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 그는 평생 처음으로 해답을 알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고뇌하고 있었다. 하늘은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묘비 앞에 내려놓았다. 한 번도 뵌 적 없는 분들이었지만 사진 속에 남아있는 그들의 온화한 미소에서 자신을 향한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뿌리를 비로소 마주하고 있었다. 그때 하늘은 옆에 서 있던 지연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지연은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듯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한편 저택에서의 삶은 평온하게 흘러갔다. 기말고사를 끝낸 하늘은 오랜만에 여유를 되찾고 자신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문득 아버지의 서재에 꽂혀있는 낡은 앨범들이 생각났다.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이 궁금해져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서재로 들어갔다. 지훈의 서재는 그녀에게 일종의 금욕과도 같은 곳이었지만 오늘따라 왠지 모를 이끌림을 느꼈다. 지훈은 그런 두 사람의 어깨를 말없이 감싸 안았다.
비극으로 시작되었던 세 사람의 인연은 이제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기쁨을 나누며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묘비 앞에 나란히 선 세 사람의 모습 위로 세상의 모든 것을 정화하듯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여가고 있었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새로운 가족의 따스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약속된 시간, 지훈과 지연은 홀로 약속 장소인 폐창고에 도착했다. 바닷바람에 사가붉게 녹슨 거대한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자 어둡고 축축한 내부의 모습이 드러났다. 창고 중앙에는 의자에 묶인 채 겁에 질려있는 하늘이 있었고 그 옆에는 광기 어린 미소를 띤 최민석과 그의 충직한 수하 몇 명이 서 있었다. 어서 오게 강 회장. 그리고 오랜만이구나 서지연. 아니 서진 바이오의 망령이라고 해야 하나. 최민석이 조롱 섞인 목소리로 그들을 맞았다.